오늘은 외모지상주의, 그 어느 때보다도 겉모습이 중요해진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모를 전혀 안 본다고 말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최면에 가까울지도 모르죠. 거울을 볼 때마다 괜히 기분이 꿀꿀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자주 느끼곤 하는데요. 셀카를 찍다가 오늘따라 못생겨 보이네 하면서 바로 지우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무심코 인스타그램을 열고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들, 잡티 하나 없는 얼굴과 완벽한 비율을 보며 다시 주눅이 들곤 합니다. 심지어 예쁘다, 멋지다라는 말 한마디가 하루의 기분을 좌우하기도 하죠. 이력서에는 최대한 예쁘고 멋있게 나온 사진을 첨부하고 소개팅에서는 3초 정도 만에 외모로 상대를 판단하곤 합니다. 예쁘고 잘생기면 기회가 더 자주 찾아오고 더 쉽게 팔리는 세상. 심지어 외모가 좋으면 무례한 행동조차 자신감으로 포장되는 반면 그렇지 않으면 같은 행동도 건방지다는 인상을 주곤 하죠. 결국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외모가 곧 기회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 외모지상주의란 말 그대로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에 따라 사회적 대우나 기회를 차별하는 태도를 말하죠. 예를 들어 같은 실력을 가진 지원자라도 외모가 더 단정하고 보기 좋은 사람이 면접에서 유리합니다. 서비스직처럼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군에서는 채용 조건에 아예 단정한 외모가 포함되기도 하죠. 심지어 학교에서도 외모가 좋은 학생이 선생님에게 더 좋은 인상을 주거나 연애 시장에서는 외모로 인해 성격이나 능력이 미리 평가받는 일도 많습니다. 진짜 단적인 예시로 유병재와 차은우가 똑같이 개그를 하는데도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아이가 굴소스를 먹었을 때 엄마가 하는 말은 굴소스. 차은우님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이거 써 있는 걸 보고서. 아이가 굴소스를 먹었을 때 엄마가 하는 말은 굴소스. 그만큼 외모는 실제로 사회적 기회를 결정짓는 기준으로 깊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는 같은 실수를 해도 외모가 단정한 사람에게는 관대한 반응이 돌아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리 좀 하라는 말이 따라붙기도 합니다. 외모가 단순히 첫인상을 넘어서 사람의 태도나 역량을 해석하는 잣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판단은 무의식 속에서 너무도 빠르게 너무도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자주 외모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인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어릴 때부터 예쁘다, 잘생겼다는 칭찬을 자주 들은 아이는 자연스럽게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아이는 더 일찍부터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자존감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외모를 중시하는 건 요즘 들어 갑자기 생긴 트렌드가 아닙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인간 본성 중 하나였죠. 아름답다는 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했고 건강하다는 건 곧 생존에 유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시대가 지나며 미의 기준은 달라졌지만 외모를 통해 상대를 판단한다는 본능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균형 잡힌 신체가 곧 지성과 도덕성의 상징이었고 조선시대에는 양반 가문끼리 혼사를 논할 때 피부색과 이목구비가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1980에서 90년대 한국에서도 이력서의 사진은 필수였고 얼짱이나 몸짱 같은 표현이 유행하며 외모가 컨텐츠가 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아갔죠. 하다못해 동물을 보는 관점에서도 외모지상주의가 적용되곤 합니다. 개나 고양이같이 사람이 볼 때 귀여운 동물이 반려동물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에서 잘 보이는 부분이죠.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도 외모가 귀여운 동물일수록 입양 확률이 높고 외형적으로 덜 매력적인 동물은 안타깝게도 끝까지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외모는 인간뿐 아니라 인간이 대하는 모든 존재에 적용되는 평가 기준이 된 셈이죠. 이처럼 외모가 평가 기준이 된 역사는 길고 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약간 다릅니다. 뭔가 더 과하고 더 피곤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저 꾸미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안 꾸미면 손해를 보니까 꾸며야 하는 사회.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외모지상주의입니다. 그럼 왜 지금 들어서 외모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졌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철저히 시각 중심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외부 자극을 인지할 때 약 80%를 시각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청각이나 후각, 촉각 같은 감각들도 물론 작용하지만 결정적인 정보 처리는 대부분 눈을 통해 이루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하루 평균 5에서 7시간 이상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컨텐츠는 글이 아니라 사진과 영상이죠. 시각 정보는 빠르게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판단을 유도합니다. 잘생겼다, 예쁘다는 이미지는 한순간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 즉시 관심과 클릭으로 이어집니다. SNS 알고리즘도 반응이 많은, 즉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컨텐츠를 더 많이 노출시키고 유튜브 썸네일은 인물의 표정이나 얼굴 비율 하나로 조회수를 결정짓습니다. 결국 외모가 성과로 직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쁜 게 능력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외모는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나 만족의 영역이 아니라 그 자체로 팔리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뷰티 유튜버나 인스타 인플루언서, 방송인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조차도 프로필 사진에 공을 들이고 회의나 면접 같은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첫인상을 위한 외모 관리가 기본 매너처럼 여겨집니다. 이렇다 보니 외모를 가꾸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꾸미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 속에 외모는 나를 소개하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기본 조건처럼 여겨지고 있죠.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외모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뷰티 브랜드는 물론이고 AI가 얼굴형을 분석해 맞춤 화장법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화장을 잘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으로 평가받죠. 하지만 외모 자본이 커질수록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더 큰 소외를 겪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외모가 불리한 이들에게 자기관리는 부담이 되었고 외모를 가꾸지 않는 사람은 게으르다는 낙인이 찍히기도 합니다. 사회가 강요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차별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준은 나이나 성별, 인종에 따라 더 가혹하게 작동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외모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높고 나이가 들수록 젊어 보인다는 평가조차 생존의 조건처럼 여겨지죠. 그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점점 목소리를 잃고 존재감조차 줄어듭니다. 이는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에서 누구는 더 많이 말할 수 있고 누구는 더 빨리 잊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모든 문제가 결국 비교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나만 못난 건 아닐까? 저 사람처럼 생기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 아닐까? 우리는 이제 일상적으로 자신을 비교합니다. 친구와 연예인, 심지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 거울을 들여다보고 셀카를 수십 장 정도 찍은 뒤 그중 한 장을 골라 필터를 씌우고 그래도 부족해 보정 앱을 사용합니다. 이건 단순히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이죠. 혹시 내 얼굴이 평균보다 못난 건 아닐까? 이 모습 때문에 기회를 놓치진 않을까? 이런 불안은 자존감의 중심을 외모에 기대게 만들고 결국 꾸민 나만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모습이 됩니다. 자기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존감이 불안정해진 사회가 만들어낸 풍경일지도 모르죠. 정리하자면 외모지상주의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본능적인 기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외모가 지나치게 중요해진 배경에는 시각 중심의 사회 구조와 미디어 환경, 그리고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불안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외모도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외모가 무슨 능력이냐고 되묻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확실한 건 외모지상주의는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잃지 않고 자존감을 지키는 것, 결국 그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더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